이게 뭐 정상회담 같지도 않은 정상회담입니다. 무슨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그러면은 테이블이 있고 양 정상이 양쪽에 있고 뭐 옆에 뭐 배석자들이 좀 있고 뭐 그런 건데 이 트럼프는 이재명이하고 그냥 그 벽난로 같은 그 실내 공간의 벽난로 같은 데 앞에 그냥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했어요. 한 30분은 먼저 공개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나서는 뭐 점심을 먹으면서 비공개 회의를 해서 모두 한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백악관으로 이제 이재명이를 불렀으니까 이재명이가 도착할 때는 트럼프가 나와가서 맞이하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제 회담이 끝났어. 나갈 때는 트럼프가 아예 나가질 않아요. 그냥 이재명이가 그냥 백악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숙청 혁명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미군 기지 압수수색 뭐 이런 발언들을 SNS에도 올리고 기자 질문에 답변도 하고 막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만난 것 아닙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이 트럼프와의 대화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내란, 뭐 친위 쿠데타, 내란 사태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혼란을 극복 중이다. 특검이 내 지휘 하에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압수수색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고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것은 아니고 한국군 통제 체계를 확인한 것이다. 교회 압수수색 역시 오해일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가 이재명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나도 오해일 거라고 생각해. 자세한 얘기는 회담 들어가서 하자. 이렇게 하고 회담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재명을 만나기 3시간 전에 SNS에 글을 올리고 또 특검의 교회 압수수색, 미군 기지 압수수색을 직접 거론을 한 것은 트럼프가 실제로 트럼프 본인이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까지 받아왔던 그 자신의 경험이 묻어난 얘기다. 그냥 대충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냥 협상용으로 그냥 한번 꺼낸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실제 경험이 녹여난 그런 얘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에 취임 직전까지도 이른바 대선 불복 사건 그리고 성추문 등 각종 혐의로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직전 대통령이 체포되고 또 당 지도부나 이런 여러 정치인들이 이재명 권력에 의해 수사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얼마 전까지 겪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지고 이런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미국 쪽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이 특검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아주 노회하게 이재명이를 거의 갖고 놀듯이 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대목이냐? 트럼프는 교회들에 대한 매우 악랄한 정부의 현장 당속이 있었다 들었다.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도 들어가 정보를 취득했다고 들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이렇게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을 극복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고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군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 확인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해명을 해요. 트럼프한테. 그런데 이때 이재명이의 통역이었던 자가 무슨 행정관인가 봐요. 이 자가 이재명이가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는 그 대목을 이제 통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행정관이 국회로부터 임명받은 특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트럼프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갑자기 끼어들면서 뭐라고 그랬냐. 혹시 그 특검이 그 정신이상자 잭 스미스 아니야? 그 미국에서 데려간 거 아니야? 아이 그는 병든 사람이야. 이렇게 끼어들어요. 자, 여기 그 트럼프가 혹시 한국에서 진행한다는 그 특검이 정신 이상자 잭 스미스 아니야? 라고 한 이 잭 스미스가 누구냐 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특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해서 의회 난동을 했니,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니, 백악관 기밀 문서를 불법으로 유출했니 등을 가지고 2023년에 트럼프를 기소한 특검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트럼프가 작년 11월에 대선에서 승리하자 공소를 철회했어. 그리고 지난 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사임을 해요. 그럼 그걸로 끝났냐?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자를 정신이상자 잭 스미스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 정부 특별감찰관실이 오히려 선거 개입 혐의로 이 잭 스미스에 대해서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재명이가 뭘 해명을 하려고 한참 설명하는 중에 국회에서 임명한 특검이라는 그 대목을 통역하자 딱 그 제목에 끼어들어서 야, 너네가 얘기하는 그 한국의 그 특검이 혹시 그 정신 이상자 잭 스미스 아니야? 미국에서 데려간 거냐? 이렇게 끼어든 겁니다. 그 대목에서 이건 이제 그 프로토콜을 아는 사람은 빵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나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러트닝 상무장관이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영어를 잘 알아들을 것 같은 위성락이 국가안보실장도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목은 뭐냐면 이재명이가 뭘 해명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끼어들어서 그 정신 나간 잭 스미스 아니야라고 한 그 순간 야, 한국의 특검 그거 다 정신 나간 것들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부통령이나 국무장관은 웃을 수 있지. 위성락이는 등골이 서늘해서 모골이 송연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재명이는 못 알아들어가지고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을 거고 이래 놓고 트럼프가 아예 난 그냥 농담 한번 한 거야. 그랬어요. 난 농담한 거야. 그렇지만 그 상황이 쉽게 다음 국면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난 농담한 거야. 이게 농담입니까? 그야말로 농담 속에 진담이 있고 뼈가 있는 농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갖고 논 그런 회동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갖고 놀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현안과 관련된 논의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트럼프는 한국에서 무역 합의를 몇 가지 문제 제기했는데 원래 합의대로 갈 거야. 딱 정리를 그렇게 해버려요. 한국이 무역 합의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존 합의한 대로 이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한 거냐? 그러자 그렇다. 우리는 거래를 완료했다. 한국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앉혀놓고 야단도 쳐요. 뭐라고 치냐. 그 위안부 문제. 그 일본은 어떻게든 좀 그 문제를 좀 넘어서
좋은 이란 관계, 한일미 관계로 가려고 하는데 한국이 자꾸 미온적이 있지 않았냐. 일본은 한국과 잘 지내고 싶어 한다. 일본인들은 훌륭한 국민이고 일본은 훌륭한 나라다. 그런데 한국이 문제다. 이 얘기를 이재명이한테 합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조국이부터 나서서 다시 죽창 들어야지. 트럼프가 일본을 일방적으로 두둔했는데 왜 죽창 안 들어? 또 트럼프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거라고 하는 일반의 예측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어요. 뭐냐? 야, 그저 우리 군인들이 쓰고 있는 땅 그냥 우리한테 넘겨, 소유권을. 소유권을 넘기라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트럼프한테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이, 나 그거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우리 친구잖아. 그래 놓고 트럼프가 한 말이 뭐냐. 지금 우리 한국에 미군 주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꾸 4만이라 그러는데 2만 8천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 그 땅, 우리 군대가 가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 땅, 그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임차하고 있어. 우리가 그거 땅 빌려서 써야 돼. 그냥 우리한테 줘. 이렇게 이재명이한테 직접 요구를 했어요. 트럼프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우리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기지의 땅을,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한국에 요청하는 거다. 우리가 주한미군 기지 건설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다. 물론 한국도 좀 도왔지만 나는 그걸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 임대차 계약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을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 그냥 단순한 방위비 인상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진짜 무슨 선심이나 쓰듯 선물이나 하나 던져두듯이 10월에 방안을 시사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에이펙 회의를 경주에서 결정하면서 이미 그때 사실상 결정됐던 사안입니다. 그걸 트럼프가 뭐 10월에 에이펙에 내가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때 한국을 가면 김정은이도 만날 수 있다. 그래 놓고 정말 결정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이 언론들이 이런 걸 잘 이게 주목을 못 해요, 보면. 내가 한국에 갈 수 있다. 에이펙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 한국을 방문하면 김정은이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미북 정상회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 대목 뭐냐. 남북 정상간 만남을 내가 주선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주객전도 아닙니까?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김정은이하고 이재명이 만나는 것도 주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주선해야지 그러겠어요? 그냥 땡큐 했겠지. 그리고서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이재명이 나가는데 배웅도 안 했어요. 완전히 알로 보였는데 뭐 배웅할 게 뭐 있어. 밥 먹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시간 20분 걸렸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 이재명 회동에 대한 외신의 보도가 이렇습니다. 이재명 젤렌스키 같은 운명을 피했다. 아첨을 한 후에 트럼프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아첨이라는 단어를 직접 써버렸어요. 젤렌스키는 지금 푸틴과의 종전 협정, 이른바 종전 협정, 평화 협정으로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트럼프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니까 뭐 푸대접도 그런 푸대접이 없을 정도로 쫓겨나다시피 갔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과 국가 이익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적어도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아첨은 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정상도 아무리 미국이 세도 아첨하진 않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이시바인들, 옛날에 아베인들 트럼프한테 아첨했겠어요? 외신들이 아첨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비굴하고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겠냐고, 외교에서. 그런데 이번 트럼프 이재명 회동을 보면서 AP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이 트럼프의 이재명에 대한 초기 경고가 이재명의 아첨 후에 따뜻한 환영으로 전환됐다. 제목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이 트럼프하고 만나서 무슨 아첨을 했냐. 그 화면을 보시면 그 오벌 오피스의 그 실내 장식들이 황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진짜 황금은 아닐 거고 뭐 도금한 거겠죠. 뭐 이렇게 색칠한 걸 텐데, 이재명이가 백악관의 금빛 장식부터 막 칭찬을 합니다. 트럼프의 평화 정책도 막 추켜 세우고, 심지어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좀 건설을 하는 게 어떠냐. 거기서 골프 라운딩을 좀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아첨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계속 인상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분 좋았겠지. 그래서 적대적인 오버오피스 회담 가능성은 이재명이가 미국 대통령을 향해 칭찬을 쏟아내면서 사라졌다. 이렇게 AP통신은 보도하면서 제목을 트럼프의 이재명에 대한 초기 경고가 아첨 후, 이재명의 아첨 후 따뜻한 환영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이가 쉐쉐거리는 거 하나는 잘하니까 트럼프한테 가서도 뭐 땡큐를 연발하면서 아첨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저것이 외교인가? 독립국가의 외교인가? 뭐 백보양보해서 아첨이라도 좋다. 우리 국익이 제대로 보호만 됐으면 좋다. 과연 우리 국익은 제대로 보호가 됐는가? 심각하게 개쪽팔리는 아첨 외교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는 아침입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활짝 열어제친 장동혁. 그러니까 뉴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말은 뭐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시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SNS에 여러분들이 글도 올리시고, 또 고성국의 숲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게시글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게 다 합쳐서 뉴미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뉴미디어가 있으면 새로운 미디어라는 뜻이니까, 낡은 미디어도 있죠. 올드미디어. 그 올드미디어가 KBS, MBC, 조중동, 뭐 채널A, JTBC 이런 것들입니다. 이른바 지상파 종편, 전파 독점해가지고서 시덥잖은 시시껄렁한 뉴스나 만들어내고, 그리고 권력의 칼바람이 불면 바람보다 먼저 잽싸게 누워가지고서 아양 떨고 아첨하면서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그 족벌 언론들을 올드미디어, 낡은 언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자꾸 이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데, 레거시는 무슨 놈의 레거시야. 그냥 족벌 언론이고 낡은 언론들이지. 이 시대가 이미 갔어요. 한 20년 전부터 대변화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한 10년 전에는 이제 거의 승부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뉴미디어 시대가 왔다. 이걸 제일 늦게 깨닫게 된 게 어디냐? 정치권이에요. 하여튼 정치권이 제일 늦어. 뭘 봐도 제일 늦어. 이미
우리 국민들은 뉴미디어 SNS를 통해서 광속도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것들은 맨날 돈 먹는 하마 조직이나 운영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세상 물정에 제일 둔감하고 세상의 변화에 제일 뒤처져 오던 이 정치권이 마침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뉴미디어 시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오게 됐어요. 저것들이 50번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오게 됐는데 국민의힘을 뉴미디어 시대로 확 끌고 들어와서 뉴미디어 정치 시대를 확 열어젖힌 사람이 누구냐? 이게 장동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그 개인의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과 미래에도 관심을 갖지만 이 장동혁으로 표현되는 뉴미디어 정치 시대의 개막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정치사적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혁은 어제 50.27%의 득표를 해서 49.7 무슨 몇 퍼센트를 얻은 김문수를 누르고 2367표 차이로, 이건 여론조사도 표로 환산해서 합산한 건데 2367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됐던 그 3주 전, 그러니까 후보가 등록된 게 7월 30일, 31일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한 달이라고 칩시다. 편하게. 한 달 전에 장동혁은요, 무명이었어요. 무명. 형식은 재선이지만 실제로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선이지만 3년 차 국회의원이에요. 무명이었다고. 반면에 그 상대방이 4명이, 그 3명이잖아요. 김문수. 국회의원을 3번 했어요. 12년. 경기도지사를 2번 했어. 8년. 그리고 얼마 전까지 노동부 장관을 했어요. 그 전에 경산호위 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불과 2달 전, 석 달 전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김문수가 얻은 42%의 득표.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부 찍고 자유파 시민들이 전부 찍은 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김문수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장동혁은 지금도 장동혁이 당대표가 됐지만 장동혁이 누구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장동혁, 그리고 모르면 이상한 김문수가 대결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두 사람은 어떠냐? 안철수. 일찌감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서 대통령 후보, 무슨 대선만 다가오면은 늘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입니다. 벌써 정치판에 들어온 게 한 15년 됩니다. 조경태, 육선 의원이에요. 육선. 국회의원만 지금 2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만. 그러니까 이 인지도라고 하는 점에서 점수로 만점이 10점이라고 하면, 인지도 점수 10점 만점으로 하면 김문수는 아마 거의 9.9 정도 될 거예요. 직전 대통령 후보였다니까. 더구나 이번에 전당대회의 유권자가 누굽니까? 책임당원들하고 자유파 시민들이잖아요. 책임당원과 자유파 시민들한테 김문수의 인지도는 거의 99.99%까지 올라가서 있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6월 3일 대선에 김문수 찍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당대표 김문수 찍었으면 뭐 1차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김문수가 승리했을 거예요. 그런 상대와 누군지도 잘 모르는 무명의 장동혁이 싸운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3등하고 4등한 조경태도 안철수도 인지도에 있어서는 장동혁을 훨씬 넘죠. 그래서 김문수 인지도 99.99, 안철수 인지도 한 80은 될 거예요. 조경태 인지도 한 70은 될 거예요.
장동혁 인지도 30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임의로 막 갖다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무슨 합동연설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누군지는 아는 사람이 나오고 잘 아는 사람이 나오면 누구 찍겠어요? 김문수는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조경태하고 안철수는 어쨌든 내가 한 번은 들어본 사람일 거고 장동혁은 누군지 잘 모르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또 안철수도 대선 주자라 그랬죠. 조경태는 육선이고 김문수는 직전 대선 주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전국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국 조직이. 조경태는 한동훈과 그 한동훈 똘마니들이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신에 조경태를 밀었던 것 아닙니까? 전국 조직이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은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무슨 조직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조직이. 인지도도 제일 떨어져. 조직도 하나도 없어. 그런 장동혁이 어제 발표에 보면 1차에서도 1등. 과반이 안 넘어서 할 수 없이 결선 갔는데 결선에서도 1등. 그 차이가 김문수와의 차이가 2,300여 표밖에 안 났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로 정말 기적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아마 영화로 만들어도 대박일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요소들을 가지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인지도 최하위의 장동혁, 조직도 하나 없는 장동혁. 그 장동혁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김문수, 전국 조직을 불과 두어 달 전까지 운영했던 그 김문수를 상대로 이겼어요. 그것도 1차에서도 이기고 2차 결선에서도 이겼어요. 이 자체가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그럼 이 드라마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든 거야? 이게 뉴미디어 정치의 핵심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장동혁이 만들었죠. 장동혁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어요? 그럼 장동혁은 무슨 재주로 이 드라마를 썼냐? 그게 제가 여러 차례 논평을 한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뉴미디어 시대의 정치 리더의 핵심은 본인이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효과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메신저만이 뉴미디어 시대에 생존이 가능하고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의 당대표 후보 중에 유일하게 장동혁만이 메신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써낼 수 있었어요. 장동혁이 그렇게 하니까 장동혁이 스스로 메신저가 돼서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 뉴미디어의 매체, 주 매체인 유튜버들이 장동혁에게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뉴미디어 입장에서는 뉴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후보 지지하지 누굴 지지해요? 장동혁을 지지한 수많은 유튜브들이 있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장동혁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유튜브 없어요. 그런 시간도 서로 없었어. 장동혁 지지를 선언한 유튜브들 대다수는 장동혁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왜 장동혁을 지지했냐? 장동혁이 뉴미디어 시대를 이해하고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동혁을 지지한 거예요. 족보 언론들은 이런 구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대다수는 개무시하고 지나가지만 조금 그래도 이 상황을 아는 기성 언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우파 보수 유튜버가 장동혁을 만들었다고 보도를 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무슨 힘이 있길래 만들어요. 장동혁이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요소와 자격을 갖추고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메신저로서 활동을 하니까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유파 유튜브들이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정치인이 눈을 씻고 봐도 장동혁밖에 없으니까 장동혁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전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장동혁이 만든 겁니다. 자유파 유튜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변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변이라고 보면은 뉴미디어 시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측해야지. 시대의 흐름과 함께 가는 장동혁과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뒤처져서 허우적거리는 다른 후보들과 딱 비교를 하면 장동혁이 이긴 건 너무나 당연하지. 장동혁이 다운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1차에서도 압도적으로, 이 결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차이가 이렇게 근소하게 좁혀진 것은 여론조사에서 였는데,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낡은 정치 문법 속에 있는 인지도가 곧 지지도라고 생각하는 그 낡은 정치 문법 속에서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좁혀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낡은 질서 속에 있는 여론조사가 결국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의 책임당원들의 힘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2300표밖에 안 되는 차이라고 하지만 이 차이는 그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가르는 차이예요. 월드미디어와 뉴미디어를 가르는 차이라고. 네, 장동혁은 SNS, 그러니까 뉴미디어 시대의 뉴미디어 리더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폼으로 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자연스럽거든. 장동혁한테는 SNS에 당선 인사를 했어요.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불보다 더 뜨거운 열망과 지지로 국민과 당원들께서 단일 대우로 끓여주신 함께 라면 덕분이다. 이게 이제 중의적입니다. 라면, 먹는 라면 있잖아요. 예, 함께 라면. 예,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선거 초반부터 시작된 각종 프레임과 악의적 선동을 이겨내고 승리한 우리는 단일 대우 함께 라면 동지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 2028년 총선 승리,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식을 통한 정권 재탈환이 우리 공동의 목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당 분열을 몰고 간 이들은 결단하라. 결단하라. 여론도요. 특히 정치권도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어슴푸레하게나마 이번 전대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충청 지역의 한 의원은 어느 순간 당원들 사이에서 김문수는 너무 무르다, 강한 장동혁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그랬어요. 이게 예전 같으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지역에 지가 관리한답시고 관리하는 당원들한테 이번에는 장동혁이야, 이번에는 김문수야 뭐 이러고 오다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어느 사이엔가 당원들 사이에서 장동혁으로 대세가 자리 잡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그 당원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가 죽여. 지가 죽어 이제는.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한동훈이가 투표를 독려하면서 김문수한테 표를 모아주자고 패북질을 했잖아요. 그 직후부터 장동혁을 뽑지 않은 전화가 불이 나도록 내가 독려했다는 주민들이 갑자기 늘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영남권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저것들이 지금까지는 배지들 몇이 모여서 쿵짱쿵짱 하면은 뭔가 될 줄 알았을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 2번의 사례를 통해서 배지 별거 아니다. 너희들끼리 정치공학적으로 백날 움직여봤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책임당원들이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당대표 경선해갖고서 실컷 고생해갖고서 김문수를 당대표로 뽑았는데 쌍권 이것들이 심야에 쿠데타를 해서 김문수 날리고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그 심야 쿠데타, 그거 누가 막아냈습니까? 책임당원들이 막아냈습니다. 최소한 수십 명의 현역 의원들이 지것들끼리 모여서 꿍짝꿍짝 해갖고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책임당원들이 아니야, 당의 주인은 우리야.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뽑은 당대표 후보를 날린다는 거예요.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 당원들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대로 정말 무명의 장동혁을 바로 직전 대선 후보인 김문수를 제치고 1차 승리, 2차 승리까지 만들어낸 이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 역시 책임 당원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책임 당원들한테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당협위원장이라고 끄떡끄떡 거들먹대면서 이번에는 김문수야, 뭐 이번에는 한동훈이야. 예, 지가 먼저 죽을 겁니다. 당원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무섭도록 명징하게 보여준 전대도 없습니다. 장동혁은 이제 대표가 된 다음에 뭐 계속 언론 질문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갈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접견 제한, 일반인 접견 제한이 해제됐는지 확인하겠다. 전당대회 기간 중에 내가 당원들한테 한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다시 확약했습니다. 또 조경태에 대해서 이 조경태가 갑자기 장동혁이한테 또 시비를 걸었어요. 이게 떨어지고 나서도 시비를 걸었어. 윤석열을 접견하려면 당대표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라. 그러자 장동혁이 조경태한테 먼저 결단해라.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조경태의 말, 이게 당을 너무나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내가 조경태에게 묻겠다. 여전히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냐? 상처받은 당원들한테 사과할 생각은 없냐?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네가 당을 떠나라. 그러면서 뉴미디어 시대에 대해서 장동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 질문에 답변하면서 당원들께서 압도적으로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보수 유튜브들이 왜 장동혁이어야 하는지를 거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전해줬기 때문이다. 캠프도 없고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러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어서 가능했다. 뉴미디어 시대라서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은 이제 자유파 유튜브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줘서 당선됐다고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본질은 장동혁이 뉴미디어 시대를 이끄는 메신저였기 때문에, 그것도 유일한 메신저였기 때문에 자유파 유튜브들이 장동혁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것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칼럼, 오늘은 뉴미디어 시대를 활짝 열어제친 장동혁, 이번 전대가 갖는 이 매우 중대한 이 정치사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장동혁 주전선 구축에 나섰다. 우선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정치투쟁을 하다 보면 단일한 하나의 전선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개의 복잡한 전선들이 구축이 되게 돼요. 우선 국민의힘 자유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선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과의 투쟁 전선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김정은 집단과의 대립 전선, 시진핑 중국 공산당과의 대립 전선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재명 개딸과 한 통속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노총 좌파 단체들과의 투쟁 전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세력과의 이 투쟁 전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전선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 세계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전선들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때는 주요한 전선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전선을 먼저 구축을 해야 다른 전선들이 주전선에 보조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전선 구축을 어디로 할 것이냐, 북쪽을 향해서 할 거냐, 동쪽을 향해서 할 거냐를 결정짓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국민의힘의 주전선은 여기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장동혁이 그 주전선이라고 어디를 설정하고 있냐?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과의 투쟁이 주전선이다. 이렇게 지금 설정하고 있어요. 장동혁은 현충원 참배를 하면서 방명록에 정도 직진이라고 썼습니다. 정도 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가 현충원의 방명록 내용이에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 지금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피와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마음을 담아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로 뭉쳐 자유파 시민들과 연대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의 이 방명록과 그 이후 기자와의 대화나 또는 이 선언 전체를 놓고 보면 장동혁은 대한민국 수호전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과의 투쟁전선을 주전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전선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전선에 나머지 전선들이 이제 포섭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변화와 통합의 메시지예요.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장동혁은 8개월 만에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야, 그동안 8개월 동안이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다.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하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이 보여준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어요. 자, 주전선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정권과의 투쟁입니다. 그러면 이 주전선에서 싸워야 될 우리의 주력 부대는 국민의힘과 자유파 시민이죠. 국민의힘과 자유파 시민들, 그들이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이제 장동혁이 해내야 되는 겁니다. 향후 장동혁의 모든 워딩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집중될 겁니다. 하나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권력과의 투쟁전선의 가시화, 또 하나는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과 싸워서 투쟁해서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과 자유파 전체의 연대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에 장동혁의 모든 메시지가 집중될 겁니다. 당장 어제 우상호가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난을 들고 왔어요. 장동혁 당대표 당선 출마 당선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이름에 난을 들고 와서 여기서 우상호가 뭐라 그랬냐? 대통령이 적절한 날 초대해서 정상회담 결과를 말하고 싶다며 초대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야, 그저 장동혁이 불러라. 우상호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여기서 장동혁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가 아니고 지금 왜 장동혁은 주전선을 바로 그 이재명과의 투쟁으로 쳤으니까. 그러니까 우상호가 그렇게 이재명의 말을 전하자 장동혁이 뭐라 그랬냐? 단순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준비가 되면 그때 보자.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내가 너네랑 싸우고 있어. 뭘 나를 불러서 무슨. 우리 주장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으면 그때 보자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기자들이 아니 대통령이 불러도 대표가 안 갈 거냐 하자 야당의 의견 제안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게 중요해. 이재명이랑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 이전에 저것들이 우리 대회 우리의 주장을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지가 더 중요해. 이게 장동혁 측의 답변입니다. 이미 전선이 그렇게 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협치의 대상 뭐 이런 소리 더 이상 안 합니다. 장동혁이. 대화하자, 밥 먹자, 만나자 그래도 너네 진심이 있는지
준비가 잘 되면 그때 보자. 예, 어제 장동혁은 81년생 박준태 비례대표 초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어요. 당대표의 비서실장은 현역 의원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박준태.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아주 열심히 함께한 그런 젊은 청년 정치인이죠. 박준태는 81년생 비례대표 초선,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행정관 지내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 지냈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때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때는 추경호 대표 밑에서 원내대표 밑에서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지금은 법사위, 저 좌파들의 그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법사위의 국민의힘 위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아주 젊은 아주 당찬 그런 초선 의원입니다. 이게 장동혁의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와 첫 번째 인사를 보면 장동혁이 이재명 정북주사파 권력과의 전면적인 투쟁 전선을 주전선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메시지와 행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스노 칼럼 하겠습니다. 자, 장동혁이 이재명이가 계속 만나자 하는데도 계속 거부하고 안 만나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동혁이가 이재명이를 만나야 됩니다. 뭐 먼저 만나자고까지 할 건 없지만 뭐 이재명이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뭐가 겁납니까? 만나야죠. 만나는데 다만 1대1로 만나야죠. 그럼 뭐 정청래 같은 허접한 것들 옆에 앉혀놓고서 뭘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고 1대1로 만나자 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가 답답해서 만나자 그러는 거니까 이재명이가 지가 답답하지 않은데 만나자 그럴 짭니까? 지가 답답하니까 만나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좋아 만나주는데 그러면 저 둘이서 만나자 하면 될 일이고요. 근데 저것이 말이죠. 지가 한 말도 내가 그랬으니 뭐 진짜 그런 줄 알아 하고 언제든지 뒤집는 자인데 어떻게 믿고 만나요? 어떻게 믿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장동혁이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요구하고 공개적으로 먼저 요구하고 그리고 이재명이를 만나서 답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재명이가 답을 안 해도 그만이고 하면 하는 대로 이재명이 내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국민한테 알리면 돼요. 그러면 장동혁이가 요구할 5가지는 뭐냐? 장동혁이가 이재명이한테 5가지를 요구하고 만나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장동혁이가 요구할 5가지가 뭐냐? 첫째, 재판 계속 받아라. 재판 계속 받아라. 대통령 되기 전에 받았던 재판을 왜 대통령 됐다고 해서 다 중단시키냐? 재판 계속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해라. 재판 계속 받겠다고 해라. 그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내란 프레임 뒤집어 씌우고 이미 다 수사 끝난 거 다시 끌고 나와서 지금 구속시켰는데 2사람 석방해라. 그리고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거 요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뭐 의혹이 있으면 수사받고 재판받을 수 있어요. 불구속으로 하면 됩니다. 2사람이 어디 도망을 갑니까?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까? 왜 구속시켜? 이재명이는 수사받고 재판받는 도중에 단 한 번이라도 구속된 적 있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즉각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든 재판을 받든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돼버린 인권 유린, 인권 침해 사태를 원천적으로 해소해라. 이거 두 번째로 요구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셋째, 노란봉투법, 뭐 더 센 상법? 앞으로도 줄줄이 나올 것 같은데 뭐 검찰청 해체법 뭐 이런 것들. 이 악법에 대해서
이 악법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해라.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해라. 네가 시킨 게 아니라면. 하면 구체적으로 악법을 뭐 5대 악법이든 10대 악법이든 딱 제시하면서 최근에 종북 주사파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악법들을 거부권 행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넷째, 이번에 뭐 5천억 달러 이상 돈을 퍼주고 그리고 덕담 한마디 듣고 왔대는데 정말 사상 초유의 이 외교 참사의 실상을 국민들한테 공개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게 얼마나 더 갖다 줘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밝혀라. 거짓말 하지 말고 밝혀라. 뭐 정상회담 갔다 와서 만나자고 하니 정상회담에 대해서 나한테 뭐 설명할 게 있는 모양인데 그거 나한테 설명 안 해도 돼. 국민들한테 그걸 설명을 해라. 근데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밝혀라. 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몫이니까. 국민들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구는 뭐냐? 권력 잡은 지 지금 2달 반, 석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미 국가 권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다. 그러니 더 이상 나라 위태롭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통령 자리 내놓으라고는 안 할 테니 지금이라도 자격 없는 것들, 저 최교진이 뭐 자격 없는 장차관들이 오죽 많냐 지금. 그것들 다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거국내각으로 가자. 그러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협조할 거 협조하겠다. 그렇게 요구하고 이재명이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5가지 요구입니다. 이게 여기 부당한 요구가 뭐 하나 있습니까? 잘못된 요구가 뭐 하나 있어요. 어쨌든 권력은 저것들이 잡아 뺏어갔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야당의 대표로서 그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제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재명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해라. 그래도 사법부가 겁이 나서 못하는 거야. 그때부터 사법부 몫이지만 지금까지는 네가 겁박하고 협박해서 사법부가 쫄아서 지금 재판 중지한 것으로 보이니까 적어도 네 재판에 관해서는 네가 계속 재판 받겠다고 선언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영현 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내란 사건 관련자들 다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인권 침해 없이 방어권 행사하면서 수사든 재판이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라. 그건 미국 대통령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셋째, 노란봉투법, 덧센 상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무슨 방통법 이미 10여 개 넘는 정말 악법 중의 악법들을 지금 대량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거 다 거부권 행사해라. 거부권 행사해라. 이런 악법들로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게 보이지 않냐. 넷째, 이번에 외교 참사에 대한 그 실상을 낱낱이 국민들한테 공개해라. 나한테 설명 안 해도 된다. 그건 모든 부담, 외교 참사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부담은 국민이 감당하지 않냐. 네가 감당하냐 내가 감당하냐. 결국 국민 주문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라. 마지막으로 석 달도 채 안 됐는데 이미 국가 경영 능력을 상실했다. 국가 경영 능력이 없다고 하는 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냐.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더 이상 우물쭈물 권력 붙잡고 있다가 진짜 나라 무너지게 나라 망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격 없는 것들 쳐내고
거국 중립 내각이라도 구성을 해라. 그러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시시비비 가려가면서 도와줄 거 도와주겠다. 이렇게 5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고 내가 이렇게 5대 요구를 하는데도 만나서 내 얘기를 듣겠다 하면 만나줄게. 언제 어디서 만나든 내가 가서 이 요구를 다시 할 테니까 만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을 던져놔야죠. 왜 공을 우리가 받고서 쩔쩔맵니까? 공을 던져야죠. 이재명이한테. 저 종북 주사파 개딸들한테. 김정은이한테 던져야죠. 이재명이가 이 5대 요구를 보고 도저히 지가 못 풀 것 같으면 김정은이한테 물어봐라고 라도 하겠지. 아니면 시진핑이한테 가서 좀 물어보고 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겠지. 그건 지것들 문제잖아. 일단 공을 던져라.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지율을 올리는 투쟁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장동혁의 생각이 드러나는데 특히 전환길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관군과 의병 얘기를 했어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재밌는 발상이고 또 상당히 그 유쾌한 그 비유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관군과 의병이 역할을 서로 잘 나눠 맡아서 할 때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진왜란에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일본 왜군의 수군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그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서 이 평양과 그 한양 사이에서의 그 쟁탈전에서 가장 그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행주산성을 지켜낸 권율 도원수 최고사령관이죠. 권율 최고사령관이 직접 행주치마에 돌 갖다 날려는 우리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싸웠던 행주 대첩. 이게 또 다른 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마지막 하나의 대첩이 어디냐? 그게 진주성 대첩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있었던 진주성 대첩입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경상남도인데요. 이게 그 호남, 전라도로 가는 그 길목에 딱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왜군들이 동래성부터 시작했잖아요.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문경세제 거쳐가지고 저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농업시대에 이 전략적 병참 물자는 쌀인데 쌀은 거의 대부분 호남에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남을 잡아야, 호남을 점령해야 긴 병참선을 유지해서 어쨌든 일본군이 계속 싸움을 할 수 있어서 여러 차례 호남으로 진출하려고 했어요. 그 호남으로 진출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 백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순신 장군이 딱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육지로 갔는데 육지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것이 진주성입니다. 그래서 진주성 대첩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 진주성 대첩에서의 승리로 일본 왜군들의 호남 공략을 막아냈고 따라서 일본 왜군들이 병참의 부족을 느끼게 돼서 마침내 전세가 기울어지는 그 결정적인 전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진주성 대첩이 있는데 진성이 1차 진주성 대첩이 있고 2차 진주성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논계는 2차 진주성 싸움에서 다 전멸하거든요. 우리 그 관군과 의병들이 전멸합니다. 그러면서 성을 점령당하는데 그때 그 성을 지키던 장군의 그 후처였어요. 그 논계가 그 진주성을 점령한 외장을 안고 난강에 투신하는 거죠. 그게 2차 진주성 싸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싸움은 1차 진주성 대첩, 우리가 승리한 그 대첩입니다.
이때 우리 군은 대개 6천 명 정도 됩니다. 진주성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군은 6천 명 정도 되는데 6천 명의 반은 관군, 반은 의병이에요. 이 한 3,700명 정도 되는 관군을 이끈 사람이 김시민 장군입니다.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서 성을 공성전에 성을 지키는 역할을 김시민 장군이 했어요. 김시민 장군은 결국 성을 지키는 데 성공했지만 전투 과정에서 왜군이 쏜 총을 맞고 결국은 전사했습니다. 3,700명의 관군을 이끌고 성을 지켰습니다. 김시민 장군이. 그리고 성 밖에는 그 유명한 의병장 곽재우, 홍위 장군 곽재우가 200명의 게릴라를 이끌고 일본군을 여기저기서 계속 교란을 했어요. 또 호남에서 온 최경희, 임계영 의병장, 이 사람들 의병장입니다. 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호남에서 진주성을, 그러니까 진주가 무너지면 호남이 무너지니까 호남 쪽에서 의병을 이끌고 진주성 사수에 참여해서 성 밖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호남 의병 2,000명과 곽재우, 홍위 장군 200명의 경험이 많은 이 게릴라 부대가 2,200명이 성 밖에, 진주성 밖에서 일본군을 배후를 공격하고 혼란에 빠뜨리면서 성 안에서는 김시민 장군이 3,700명의 관군을 이끌고 성을 버텨냈는데 이 진주성을 둘러싼 당시 일본군은 모두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 6,000명 대 3만 명. 5대 1의 전력으로 붙은 거죠. 그래서 8일 동안 싸움을 했고 8일 만에 일본군이 퇴각을 합니다. 이때 일본군이 지휘관 300명이 죽고, 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일본군의 지휘관급이 300명이 죽고 일반 병사가 10,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3만 명이 공격을 해서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일본군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퇴각을 합니다. 지휘관급만 300명이 죽습니다. 자, 이때 김시민은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죠. 그런데 의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3만 명이 성을 뺑 둘러싸고 일본군도 5개 부대가 연합으로 이 진주성 공략을 하고 있었는데 이 5개 부대 간의 연락 지점들을 의병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 공격하느라고 이 배후가 허전해 지칠 때 그 뒤쪽에서 교란 작전을 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을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공격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진주대첩은 김시민과 곽재우와 최경희, 임계영, 이 관과 민의 이 뛰어난 장수들이 합심해서 전장의 지형과 이점을 잘 이용해서 다양한 무기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자유파가 의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장동혁이 얘기한 대로 진짜 장내외 병행투쟁에서 국민의힘이 성안을 지키는 정규군, 관군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자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자유파 시민들과 자유파 유튜브들은 성 바깥에 곽재우와 같은, 최경희와 같은 이런 의병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가야 돼요. 곽재우는 200명밖에 안 됐지만 전투 경험이 많은 의병들이었기 때문에 게릴라전으로 일본군들을 휘젓고 다녔고, 호남에서 여기까지 온 이 최경희, 임계영은 한 2,000명 정도 되는 부대니까 이 부대를 전술적으로 운영을 해서 일본군들이 공격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배후를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역량 분산을 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곽재우의 역할이 다르고 최경희, 임계영의 역할이 다르고 김시민의 역할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이들이 함께 회동하고 작전을 수기합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2차 진수성 싸움 때도 나옵니다. 2차 진수성 싸움에서는 전부 전멸하고 다 죽었지만 이때도 보면 김천일이 진주로 왔고 충청 병사 황제는 이게 다 관군 쪽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상 우병사 최경희가 있는가 하면 이 최초의 그 의병으로 유명한 고경명 이 장군의 그 큰아들 고종후가 의병으로 합류하고 또 의병장 이계련이 합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초유사 김성일, 목사 서예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전략 회의를 같이 한다고요. 전략 회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나누어진 각자의 역할에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작전은 혼자 짜고 각자 미션만 나눠주면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군과 민이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창동역의 그 구상이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장 내에서 또 우리 자유파 시민들과 자유파 유튜브들은 장 밖에서 그리고 이 장애와 장내 투쟁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역할이 있고 자유파 시민단체들의 지도부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자유파 유튜브들의 역할이 있다. 이걸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수성을 위한 전략회의와 같은 그런 이 자유파 이 전략회의 같은 것을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역할이 분담이 되면 뭐 서로 다툴 거 없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되니까. 지금 장동혁이 자유파와 함께 하겠다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관군과 의병의 관계처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오늘 진주성 대처업을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